한때 저예산 공포영화의 대명사 중 하나였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왔던 5편이 장장 14년 전에 개봉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그 유명한 소우의 선배입니다. 소우는 용케도 재작년에 개봉한 10편이 성공적인 것 같던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덩달아 블러드라인으로 재기에 도전합니다. 1편의 독특한 설정을 내버려두지 못한 할리우드가 아주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작정해 속편에 속편을 연이어 제작한 거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도 기어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도 두 시리즈가 똑같습니다. 소우의 경우는 끈질기다면 끈질기고 추하다면 추하게 생명을 연장하다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호흡이 돌아왔다면 5편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줄 알았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무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벌떡 일어난 셈입니다. 굳이 돌아올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나름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보셨거나 이런 부류의 공포영화에 애정이 크신 분들은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반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재미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잔인하고 참혹한 장면의 수위가 꽤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어떤 영화인지 소개부터 할게요. 한마디로 말해 이 시리즈의 사전에는 구사일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다수의 인명사고를 누군가가 예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인 주인공이 사고를 막아서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구해내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구사일생이라는 걸 보기 싫었는지 죽었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야 만다는 사악한 죽음의 법칙이 펼쳐집니다. 제가 여러 공포영화 중에서도 소우와 비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우가 매번 사람을 잡아다가 각양각색으로 심판의 형벌을 주는 것처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별의별 사물을 동원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들을 기어코 죽입니다. 어디까지나 영화니까 가감없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각 캐릭터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위기탈출 넘버원과 비교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기발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절대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는 죽음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말인즉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 사이코패스나 악마 따위가 아닌 죽음 그 자체입니다. 영화에서는 악마도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긴장이 지배하는 와중에 마침내 죽음이 엄습했을 때 전해지는 그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전개가 관객의 심장을 쥐락펴락합니다. 게다가 몰입이 심하신 분들께서는 노이로제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인 환경과 사물을 이용해 죽입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1편은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거의 모든 저예산 공포영화와 마찬가지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과 소우도 가성비를 노리고 속편을 거듭하는 동안 당연하게 명성을 갉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이란 게 원래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묻어지기 마련이고 그 속성을 깨느라 발버둥을 치면서 필연적으로 더해지는 과장과 비약 등이 제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선을 넘어버려 몰입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도리어 깨뜨리거든요. 심지어 비판적인 사람들이 개똥철학이라고 욕할지언정 소우에는 최소한의 생각할 거리는 있는데 반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는 딱히 그럴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작지 않은 약점이라 소우가 나름의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수차례 변주를 시도해 끝내는 진화에 성공한 것과 달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내내 과거의 영광을 안겨줬던 죽음의 과정에 매몰되면서 자연스레 생명력이 짧아졌습니다. 물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마냥 안 좋아하지만은 않아 간간히 새로운 재료를 추가했으나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식상하고 억지스러운 영화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보다 응용을 징그러울 정도로 선호하는 할리우드에서는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시점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다시 꺼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편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산이 변하고도 남았을 세월이 흘러 재회해서 그런지 너무 익숙한 맛이 아니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맛으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간만에 보니 흥미롭기도 했거니와 예전의 속편들이 자기성을 남발하면서 구성했던 죽음의 과정이
한결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아 기존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승계하면서도 색다른 활로를 접목한 게 마음에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거리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블러드라인은 도입부에서 이 시리즈의 공식을 살짝 비틉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려고 새로 생긴 고층 타워로 가는데 어째선지 불길한 기운이 두 사람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필이면 불의 골이라느니 모두 무너져 내린다느니 하는 노래가 나오질 않나.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약간의 말썽이 생기질 않나. 무려 5개월이나 공사 기간을 앞당겨 완공했다고 하질 않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 사람들조차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란 걸 대번에 예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을 잔뜩 불어넣습니다. 이 단계의 구성과 연출이 상당히 좋아 제 예상과 달리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작 동전 하나로 말미암아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 탓에 고층 타워의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몇 명만 살아남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보여줬던 공식이었으나 블러드라인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조리 살아남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프로포즈를 받을 예정이었던 여자에게 예지력이 있어 다들 무사히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속하면서도 블러드라인만이 가진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전작들이 새겨놓은 도입부의 사고 자체가 이번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발단으로 작용해 블러드라인이라는 제목대로 죽음의 저주가 혈연관계를 타고 유전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체 왜 유전이 되는 걸까요? 죽음이란 녀석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라도 더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으나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 뒷받침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죽음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타워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후손들이 생긴 거니까 그 꼴을 차마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다 보신 분들께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가올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전통적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진정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죽음의 저주를 피한 줄 알고 안심하게 만들더니 갑자기 죽여버리는 짓은 비일비재했던 데다가 심지어 간신히 생존한 캐릭터를 속편해서 죽인 적도 있을 정도로 집요합니다. 이런 시리즈의 전통을 블러드라인이 과감하게 깨부수면서 다수의 생존자가 나타났지만 당연히 죽음의 저주는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단 죽음이 초월적인 존재일지라도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건 아니었는지 모든 생존자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후손이 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울러 블러드라인은 죽음에도 순서가 있다는 법칙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수십 년 전에 많은 목숨을 구한 장본인은 이것마저 간파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감히 죽음조차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해 살아남았습니다. 덕분에 후손들도 무사히 장성할 수 있었으나 모종의 사유로 한계에 부닥친 나머지 결국 죽음이 후손들에게 마술을 뻗게 됩니다. 며칠 전에 데어데블 본어게인을 리뷰하면서 넷플릭스의 데어데블을 다 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러드라인 역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반응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기존의 시리즈로부터 가져온 돌연변이가 꽤 있어서 이미 아시는 분들에게는 뻔하지 않은 참신한 시도와 더불어 전편들을 복귀하는 재미도 있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재미까지 얻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예컨대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를 모두 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요즘 마블의 영화를 볼 때 서로 감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 지루하거나 시시한 영화일 거라는 건 아닙니다. 각본이 제법 탄탄해 죽음의 법칙과 과정을 큰 구멍 없이 잘 설계했기 때문에 개연성에서도 무리수는 보이지 않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억지스러움을 한결 덜어낸 게 칭찬을 부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역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과감하고 화끈한 동시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특유의 조마조마한 심정을 유도하는 연출도 인상적이고 상영시간이 절대 짧지 않은데도 지루하거나 늘어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대신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라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가는데도 슬픔에 잠긴 기미와 틈도 주지 않고 시종일관 폭주의 일반적인 감정을 차단합니다. 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재미로 보는 영화니까
괜한데 눈 돌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걸로 두둔할 수도 있지만 이왕 구색을 갖췄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서사와 연출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관객들로서는 응당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기 마련인 걸 정작 영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외면한 게 되니까 지적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거슬리는 게 없어 취향에 맞는 분들께는 근래 개봉한 영화를 통틀어 순수 재미로는 상위권에 들 수 있을 만큼의 가치는 합니다. 특히 실제로 세상을 떠난 토니 토드의 마지막 연기와 대사가 이 영화와 맞물려 울림을 전하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확입니다. 사실 이것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보신 분들에게 더 진하게 와닿을 것 같지만 원래 토니 토드가 연기한 캐릭터는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여러 편의 영화에 등장해 죽음의 저주에 휘말린 캐릭터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었는데 블러드라인에 이르러 드디어 저 캐릭터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블러드라인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으나 요즘은 예전처럼 극장에 쉽게 가지도 않고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영화라 관객들을 얼마나 유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반응이 좋았던 소우엑스도 우리나라에서 6만 명을 넘기는 게 고작이었으니 안타깝게도 블러드라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네요.